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자. 프랑스 배를 만난 지 불과 며칠이 지났을 때 피크도의 선원 중에서 가장 하찮은 사나이에게 말할 수 없이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것은 더없이 비통한 일이었다. 그것은 때로 미친 듯이 날뛰는 숙명의 길을 뒤덮는 이 배의 앞날에 얼마나 참담한 판국이 가로놓여 있는지를 말해주는 살아있는 예감을 가져온 데 있었다. 그런데 포경선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보트를 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는 배당번이라고 불리어서 본선에 남게 되는데 그 임무는 보트가 고래를 쫓을 때에 본선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배당번들은 보트에 타는 선원들 못지않게 늠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순간에 배 안에 매우 약하고 느리고 겁쟁이인 사나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반드시 배당번이 될 것이다. 그런데 피쿠도의 피핀, 이 피핀은 원래는 과일의 씨를 뜻하지만 속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피쿠도의 피핀이라는 별명이 붙은 핍이라는 약칭의 금둥이 소년이 바로 그러했다. 불쌍한 핍. 여러분은 그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극적인 어느 심야에 참으로 침울하고도 쾌활한 그의 탬버린 소리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과 만두 소년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같은 모양의 검고 흰 망아지 두 마리가 빛깔은 다르지만 좀 색다른 한 쌍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나 불쌍한 만두 소년이 날 때부터 느리고 머리가 둔했던 데 비해서 핍은 너무 마음이 약한 것이 흠이긴 했지만 영리하고 그 종족 특유의 유쾌함과 귀염성과 명랑성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종족은 언제나 다른 어떤 인종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활달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갖가지 축제를 즐길 줄 안다. 금둥이들에게는 달력이 있는 365일이 모두 7월 4일이고 새해 첫날이다. 내가 이 검은 소년의 찬란함을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무개도 빛남은 있다고 생각하고 묻지 말기 바란다. 제왕의 보석함에 있는 흑단의 광채를 보라. 아무튼 핍은 생과 생의 온갖 평화스러운 안락을 사랑했던 것인데 왠지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휘말려든 이 놀랍고도 두려움에 가득 찬 직업은 비통하게도 그의 광채를 흐리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알게 될 일인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의 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은 종국에 가서는 이상야릇하게 마구 불타는 불꽃에 의해서 대낮처럼 비추어질 운명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일찍이 그의 고향인 코네티컷주 폴란드 군의 초원에서 축제 기분에 들뜬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이윽고 아름다운 저녁이 되면 쾌활한 하하하하로 둥그런 지평선 구석구석까지 탬버린 소리를 가득 채웠던 그때의 찬란함보다 10배나 더한 것이었다. 그와 같이 순수한 다이아몬드 한 알이 대낮의 투명한 공기 속에서 푸른 정맥이 내비치는 목덜미에 걸릴 때에는 건강한 빛을 내뿜는다. 그러나 교활한 보석 상인은 다이아몬드를 좀 더 빛나 보이게 하려고 그것을 우선 암흑을 배경으로 놓고 태양의 광선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인공적인 가스빛에 의해서 빛나게 한다. 그러면 불꽃 같은 광채와 악마 같은 화려함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사악하게 불타는 이 다이아몬드는 일찍이 투명한 하늘의 성스러운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지옥의 왕에게서 훔쳐낸 왕관의 보석처럼 보이게 된다. 앞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용년항을 채취할 때 스톱의 맨 뒤의 노잡이가 손을 삐어버려서 한동안은 전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핍이 그를 대신하게 되었다. 스톱을 따라 처음으로 바다에 내렸을 때 핍은 적지 않게 초조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에는 고래와 근접해서 싸우지 않았으므로 그다지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 없이 본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스톱은 그것을 관찰하고 나서 나중에 훈계하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용기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니까 너도 용기를 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바다에 내려졌을 때 보트는 고래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고래는 작살의 일격을 받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쾅 하고 부딪혀 올랐는데 불쌍한 핍의 자리 바로 밑에서였다.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여 노를 움켜쥔 채 보트에서 공중으로 튀어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마침 느슨해진 고래밧줄의 일부분이 그의 가슴에 부딪혀 거기에 얽혀버리고 드디어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찰나 찔린 고래는 무섭게 달리기 시작하고 밧줄은 팽팽하게 당겨졌다. 가엾은 핍 소년은 이내 무참하게도 가슴과 목에 여러 겹으로 감긴 밧줄에 끌려 거품에 휩싸이며 보트의 밧줄 거는 기둥을 들이받았다.
태수태고는 뱃머리에 서 있었다. 그는 고래잡이의 본능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피부의 소심한 점을 정화하고 있었다. 칼을 칼집에서 뽑아 그 예리한 칼날을 밧줄 위에 번쩍 쳐들면서 스톱 쪽을 돌아보고 질문하듯 외쳤다. 끊을까요? 그때 피부의 새파랗게 질려서 숨이 막힐 것처럼 된 얼굴은 분명히 끊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30초도 못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제기를 끊으라. 스텝은 부르짖었다. 그래서 고래는 잃고 피부는 구출되었다. 불쌍한 금둥이 소년은 구출되자마자 선원들의 고함과 욕지거리를 흠씬 들었다. 스텝은 조용히 이와 같은 마구잡이 욕설이 다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분명하게 사무적으로 그러나 약간 유머를 섞어서 정식으로 피부를 나무라고 그것이 끝나자 비공식적으로 여러 유익한 충고를 주었다. 그 내용은 절대로 보트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러나 그 뒤에 말은 모든 유익한 충고가 그렇듯이 어물어물 흐려져 버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보트에 눌어붙어라 하는 것은 포경에 있어서의 참다운 표어지만 그러나 보트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쪽이 훨씬 좋은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스티브 만약 피백에 100% 양심적인 충고를 준다면 장래에 뛰어내릴 기회를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충고를 그만두고 단호한 명령으로 말을 맺었다. 이봐 보트에 매달려라. 그렇지 않으면 미리 말해두겠는데 바닷속에 뛰어들더라도 건져주지 않을 테다. 잘 들어두어. 너 같은 놈 덕분에 고래를 놓칠 수는 없는 거다. 고래 한 마리 말이다. 이봐 너가 엘레베마 주에서 팔리는 것보다 30배나 값이 비싸단 말이다. 잘 알아두란 말이다. 다시는 뛰어들지 마라. 스톱이 이런 말로 넌지시 비유하려고 한 것은 사람은 동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돈을 벌어들이는 동물이어서 인자함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신의 수중에 들어있다. 피입은 다시 바다에 뛰어들었다. 처음의 상황과 매우 흡사했다. 다만 이번에는 밧줄이 가슴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가 따라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허둥대는 여객의 트렁크처럼 바다에 내던져졌다. 스톱은 그의 말에 너무나도 충실했다. 그날은 하늘이 아름답고 고요하고 파란 날이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은 조용하고 서늘하고 사방으로 편편하게 수평선까지 마치 금박공이 엷은 판을 무한히 두드려 편 것처럼 넓게 퍼져 있었다. 파도 속에 떠올랐다 가라앉아 타는 피부의 흑당 같은 머리는 정향나무의 꽃봉오리처럼 보였다. 그가 갑자기 보트의 고물에서 떨어졌을 때 아무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스톱의 냉엄한 등은 뒤를 향하고 있었고 고래는 작살에 맞아 있었다. 3분가량 지나자 핍과 스톱 사이에는 넓고 넓은 해안도 없는 1마일의 바다가 퍼져 있었다. 바다 한복판에서 핍은 그 곱슬곱슬한 새카만 머리를 태양 쪽으로 향하고 여기에 하나의 버려진 아이, 가장 고결하고 찬란한 버려진 아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물길이 잔잔한 날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은 물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지상에서 스프링을 넣은 마차 의자에 앉아 가는 것처럼 손쉬운 일이다. 그러나 끔찍한 고독감은 견딜 수 없다. 이 무심하고 무정하고 광막한 한복판의 치열한 자아 집중을 신이여 누가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선원들이 바람 한 점 없이 물길이 잠잠해진 날에 바다에서 헤엄칠 때 열심히 본선에 달라붙으려고 하면서도 그 가장자리에서만 맴돌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어쨌든 스톱은 불쌍한 금두기 소년을 정말로 운명에 맡겼던 것일까? 아니다. 적어도 그럴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고물 쪽에는 두 척의 보트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곧 피입에게로 쪄가서 구해내겠지 하고 확신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겁이 너무 많아서 위험에 빠져버린 그런 노잡이에 대해서 고래를 쫓는 자가 언제나 동정심을 베푼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어서 포경계에서는 그 예외 없이 이른바 급쟁이는 육해군 특유의 저 무자비한 경멸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뒤의 보트는 핍을 보기 전에 갑자기 한쪽 옆 가까이에 고래떼가 있는 것을 보자 방향을 바꾸어서 추적했고 스톱의 보트도 지금은 아득하게 멀어져서 그를 비롯한 선원 전원은 고래의 정신을 잃고 있었으므로 핍을 둘러싼 수평선은 비정하게도 확대되어 갈 뿐이었다. 다만 전혀 우연한 일로 본선이 마침내 그를 구출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금둥이 소년은 백지처럼 갑판을 서성거릴 뿐이었다. 바다는 그 유한한 육체를 오락물로 삼으면서 보존해 주었지만 그의 무한한 영혼을 익사케 했다. 아니 완전히 익사케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살았으면서도 엄청나게 깊은 밑바닥으로 끌려 들어갔다. 거기서는 아직 왜곡되지 않은 원시 세계의 이상한 그림자가 힘없는 그의 눈앞에서 여기저기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인색한 해신, 곧 예지는 그 무진장한 보고를 열어보여 기쁨에 들끓고 슬픔도 모르고 언제나 소년과 같은 영혼의 세계에서 피입은 신성에 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호충의 무리가 물속의 창공에 거대한 머리를 쳐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신의 발이 배틀의 발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배의 모든 사람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했다. 이렇듯 인간의 광기는 천상의 지혜이다. 온갖 인간적인 이성에서 벗어남으로써 인간은 드디어 그 천상의 사상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성의 눈으로 보자면 터무니없는 광기로 보이겠지만 기쁨에 대해서나 슬픔에 대해서나 신처럼 자유롭고 막힘 없어진다.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너무 스톱을 공박하지 말도록 하자. 이런 일은 고래잡이에겐 흔해 빠진 일이니까. 또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도 보겠지만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떠돌아 다니게 될 테니까. 제94장 손으로 쥐어 짜다. 스톱의 고래는 이토록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이윽고 피쿠드호의 배전에 당겨져서 이미 설명한 것 같은 고래 자르기며 끌어올리는 작업, 그리고 저 하이델베르그의 큰 통이라고 하고 큰 상자라고도 불리는 머리에서의 기름 퍼내기까지도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경뇌로 가득 찬 큰 통을 당기는 일을 하고 이윽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경납을 신중한 작업으로 다시 기름 솥으로 운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쓰겠다. 경뇌가 어느 정도 냉각하고 결정화되자 나와 몇몇 사람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목욕탕이라고도 할 만한 것 앞에 앉아 액체 속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덩어리를 보았다. 그 덩어리진 부분을 쥐어 짜서 액체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였다. 향기롭고 끈적끈적한 임무. 옛날의 향유고래가 화장품으로 환영받았다는 것은 이상할 것 없다. 이토록 맑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 이토록 미묘하게 달래주는 것, 단지 2, 3분 동안 손을 그 속에 넣었을 뿐인데도 나는 나의 손가락이 뱀장어같이 느껴져 자칫하면 꾸불꾸불 감겨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였다. 나는 힘든 고페이를 끝내고 갑판에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휴식을 취했다. 하늘은 청명하고 평화로웠고 배는 나른하게 늘어진 돛을 펴고 고요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잘 엉켜서 속속들이 스며든 작은 혈구들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부드러운 경내 조직 안에 손을 넣으니 그 풍부함이 잘 익은 포도가 와인으로 숙성되듯 펴져나와 내 손에 한가득 부딪혀 왔다. 나는 정말이지 봄날의 바이올렛 향기처럼 오염되지 않은 그 향기를 듬뿍 들이켰다. 단언하건대 그 사양 냄새나는 초원 속에서 나는 우리의 끔찍한 맹세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뇌의 부드러움 속에 나는 나의 손과 심장을 씻는다. 고래는 분노의 뜨거운 기운을 가라앉혀주는 덕을 가졌다는 파라셀수스의 옛 믿음을 믿고 싶어진다. 그 속에 손을 담근 채 모든 사악함, 신수르구점, 원한 같은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성스러운 자유를 느낀다. 쥐어짜라 쥐어짜 짜내라. 아침 내내 나는 내 자신이 그 속에 녹아들 정도로 고래를 열심히 쥐어짰다. 야릇한 광기가 내게로 덮쳐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동료들의 손을 혈구로 착각하고 쥐어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일에는 그토록 풍부하고 포근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서려 있는 것이다. 알아채고서도 그들의 손을 계속 쥐어짜다가 나는 이윽고 감상에 빠진 듯 그들의 눈을 올려다 보았다. 오 사랑스러운 동료들이여, 우리가 왜 사회적 원한을 오랫도록 간직해야 하는가? 질투나 불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자, 모두들 우리 함께 손을 쥐어짜보세요. 아니야, 우리 모두 서로를 쥐어짜보세요. 우주적으로 서로를 짜서 이 경례의 다정스러움으로 녹아들어 보자고. 내가 영원토록 경례를 짤 수 있을까?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은 어떤 경우든 끝내는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수준을 낮추거나
적어도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승이나 공상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아내나 심장, 침대, 테이블, 안장, 난로가, 시골 같은 것에 두어야 한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깨쳤으니 나는 영원토록 경례를 짤 마음이 되어 있다. 밤이 되면 환상 속에 저마다 손에 경례를 들고 가는 긴 천사들의 형렬이 펼쳐진다. 이제 경례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나 고래의 기름 짜는 일에 관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이른바 백마라는 것이 있는데 고래의 몸통이 가늘어지는 부분이나 꼬리의 두꺼운 부분에서 얻어진다. 응고된 근육 덩어리로 단단하지만 약간의 기름을 갖고 있다. 고래에서 떼내고 나면 긴 타원형으로 잘라진다. 영국 남부의 버크셔 대리석 덩어리 같다. 플럼 푸딩은 고래 기름층의 군데군데 붙어있는 살토막에 붙여진 이름으로 기름층 안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신선하고 발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색조는 풍부하면서 다채롭고 눈처럼 희고 황금색이 줄무늬진 바탕에 짙은 시몽색과 자색의 점들이 박혀있다. 머릿속에서는 가로막지만 그것을 먹고 싶다는 유혹을 떨치기는 힘들다. 고백하건대 그것을 훔쳐내서 먹어본 적이 있다. 그것은 프랑스의 뚱보왕 루이가 먹었음직한 사슴 사냥철, 쌍파뉴 지방 포도원 최고급 와인을 생산한 연도와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슴 사냥철의 첫날에 잡은 사슴의 허벅다리로 요리한 황실의 커트린 맛이 났다. 이 작업 과정에서 오는 것으로 또한 몹시 색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렵다. 그것은 진흙옷이라고 하는데 고래잡이들 가운데서 시작된 이름으로 그 물건의 성질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다루기가 고약할 정도로 찐득거리며 너플너플한 물건인데 경뇌를 쥐어짜서 통에 부을 때 가장 잘 발견된다. 나는 이것을 유착된 경뇌의 막이 찢어져서 놀랄 만큼 엷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몹쓸 고기라는 말은 본래는 참고래를 말하는 것인데 이따금 향유고래 잡이들이 사용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린란드 고래, 다시 말해서 참고래의 등에서 벗겨낸 검은 악요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저 저급한 고래를 잡는 속물들의 배의 가판은 그것으로 덮여 있다. 집게,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고래에서 유래한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고래잡이를 쓸 때에는 고래의 것이 된다. 고래잡이가 말하는 집게는 고래 꼬리의 가늘어지는 부분에서 잘린 짧고 단단한 힘줄 고기 조각인데 두께는 보통 1인치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괭이의 철판 부분은 정도의 크기다. 가죽으로 만든 빗자루처럼 미끈미끈한 가판에 그 가장자리를 대고 끌고 다니면 마법처럼 온갖 오물이 깨끗하게 빨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알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모조리 소상하게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지방실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과 장기간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 장소는 전에 말했듯이 고래에서 벗겨낸 지방 조각이 쌓여 있는 곳이다. 드디어 이것들을 잘게 저미는 때가 되면 이 방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겐 특히 밤에는 처참한 분위기로 가득 찬 광경을 보여줄 것이다. 한쪽에는 희미한 등불이 있고 작업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대개는 둘이 짝이 되어서 창과 갈고리를 가진 사람과 끌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한다. 포경용 창이란 군함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공격용의 그것과 흡사하다. 갈고리는 보트를 끌어당기는 갈고리와 어딘가 비슷하다. 이 갈고리에 지방 조각을 걸쳐서 배가 흔들려 기울어도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때 고래삽은 그 지방 조각 위에 서서 그것을 수직으로 잘라서 손으로 들어 옮길 수 있는 단편들로 만든다. 이 끌날의 날카롭기는 면도칼의 그것과 같은 정도다. 만약 그가 자기 발가락이나 동료의 발가락을 잘라버렸다고 하면 몹시 놀라운 것일까? 노린한 지방실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는 발가락이 적다. 제95장 법이 만약 누가 고래의 시체 처리가 진행 중일 때 비코드호를 타고 그 양묘기 가까이 접근해 갔다면 거기에 매우 기이한 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물 빠지는 구멍 쪽에 기다랗게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살펴보려고 할 것이다. 그 이상하기 이를 데 없는 원추형의 물체를 한번 보고 나면
거대한 고래머리의 웅장한 기름통도 떨어진 아래턱의 괴이함도 서로 대칭을 이룬 꼬리의 기적도 그다지 놀랄 일은 못될 것이다. 그것은 켄터키 사나이 키보다도 크고 아래쪽 바닥의 지름은 약 1피트나 되고 색은 퀴캑의 흑단빛 요조처럼 새까맣다. 정말로 우상이다. 옛날에는 이것과 흡사한 것이 있었다. 이를테면 유대의 마카 이왕의 비원에서 발견된 우상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왕이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아사 왕이 그녀를 쫓아내고 그 우상을 파괴하여 게드론 강변에서 그것을 태워버린 것은 열왕기상 15장에 적혀있는 그대로다. 자르게 저미는 일을 맡은 선원이 오는 것을 보라. 그는 지금 두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뱃사람이 흔히 굉장한 것, 이 고려의 남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신히 밀고 양쪽 어깨를 웅크리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를 운반하는 척탄병처럼 비틀거리면서 그것을 운반하고 있다. 앞가판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아프리카의 사냥꾼이 보아 뱀의 껍질을 벗기듯 그 검은 껍질을 원통형으로 벗기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그 껍질을 바지 강아리처럼 뒤집고 잡아당겨 지름이 2배나 될 정도로 만든다. 마지막에 충분히 피어서 밧줄에 걸쳐서 말린다. 조금 뒤에 그것을 내려서 뾰족한 끝을 3피트가량 잘라내고 반대쪽에 팔을 집어넣을 만한 구멍을 2개 잘라내고 그리고 자기의 온몸을 완전히 그 속에 넣는다. 그래야 세밀한 재단사는 그 천직에 어울리는 완전한 법의를 몸에 걸치고 선다. 이 제복이야말로 태고적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가 그의 특이한 임무에 종사할 동안 그 몸을 충분히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임무란 지방 덩어리를 잘게 썰어서 솥에 넣는 일이다. 이 작업은 목마가 배전에 엉덩이를 돌리고 있는 것 같이 생긴 작업대에서 행해지며 목마 아래에 커다란 통이 놓여 있고 잘게 점여진 고기 덩어리가 열이 오른 웅병가의 손에서 원고지가 한 장 한 장 떨어지듯 통 속으로 떨어진다. 고상한 허기를 몸에 감싸고 당당한 설교단을 차지하고 서서 성서의 책장에 마음을 집중시킬 때 이 성서의 책장이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성서의 책장, 그것은 항해사들이 끊임없이 세단사에게 말을 거는 외침소리다. 그것은 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점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기름을 끓이는 일이 빨리 진전되고 기름의 양도 현저하게 늘고 그 질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서의 책장에 마음을 집중시킬 때 이 세단사야말로 진정 대주교의 후보, 아니 교황 품격이 아니겠는가. 제96장 기름솥. 미국 포경선의 외관상의 특징은 매달아 놓은 보트 위에는 온통 기름솥뿐이라는 느낌이다. 다시 말해서 포경선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참나무와 산밧줄 외에도 가장 견고한 벽돌 공사를 한다는 식의 색다른 일을 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들판에 있던 벽돌 굽는 화덕을 가판으로 옮겨 놓은 것 같다. 그 기름솥들은 가판의 가장 넓은 부분, 다시 말해서 앞돛대와 큰 돛대 사이에 놓인다. 그 밑바닥의 목재는 특히 견고한 것이며 세로 10피트, 가로 8피트, 높이 5피트나 되는 그의 벽돌과 모르타르만으로 만들어진 화덕의 중량을 바칠 만큼의 힘을 갖는다. 토대가 가판을 뚫지 않는 대신 그 구조물은 사방에서 무거운 철봉을 단단히 목재에 나사못을 박아 가판면에 고정시켜 두었다. 옆은 판자로 감쌌고 윗면은 비스듬하게 경사진 판다 성강구로 완전히 덮여 있다. 이 성강구의 뚜껑을 젖히고 들여다보면 기름을 몇 통씩 담을 수 있는 큼직한 2개의 기름솥이 있다. 사용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청결하게 되어 있다. 이따금 활성이나 모래로 닦아내어 그 내부가 마치 은그릇처럼 윤이 난다. 불침번 때 익살맞은 늙은 선원들은 거기에 몰래 기어들어가서 잠깐씩 눈을 붙이기도 한다. 기름솥을 닦을 때는 두 사람이 나란히 2개의 솥에 들어가게 되는데 솥전 너머로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곳은 또한 심오한 수학적 명상을 위한 곳이기도 하다. 피코드호의 자연에 있는 기름솥 속에서 활석이 쉴 새 없이 내 주위를 돌고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어떤 놀라운 사실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것은 기하학에 있어서 원형을 이루어 움직이는 온갖 물체는 내 주위에 돌고 있는 활석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점으로부터도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에 낙하한다는 것이다. 기름솥 전면에서 화덕의 벽을 치워버린다면
그 내부 부분의 구조가 보이겠지만 솥의 바로 밑에는 쇠로 된 두 개의 아궁이가 열려 있다. 이 아궁이는 무거운 쇠 뚜껑이 덮여져 있다. 고도의 강한 열이 가판에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얇은 저수조가 불을 둘러싼 표면 전체에 덧대어져 있다. 그 저수조의 뒤쪽에는 파이프가 끼워져 있어서 물이 끓어 증발하자마자 쇠물이 보급되도록 되어 있다. 밖에서 보이는 굴뚝은 없고 뒷벽에 직접 연기 구멍이 뚫려 있다. 한데 잠시 먼저의 이야기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이번 항에서 처음으로 피코도호의 기름 솥에 불을 뗀 것은 밤 9시경이었다. 이 작업의 감독은 스톱이었다. 준비되었나? 뚜껑을 열어라. 작업 개시다. 쿡. 불을 떼라. 이것은 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배 목수가 항해 중 내내 대패밥을 아궁이 속에 넣어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해두겠는데 고래잡이에서 기름 솥에 맨 처음 불을 붙일 때는 나무로 지피게 되어 있다. 그 뒤는 주요 연료에 빨리 불을 붙이기 위한 것 이외에는 나무를 쓰는 일은 없다. 즉 기름을 짠 뒤의 기름 찌꺼기라든가 튀김 부스러기라고 불리는 쪼글쪼글하게 오그라든 지방은 아직도 상당한 기름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튀김 부스러기가 연료가 된다. 불에 대해서 몸이 부어오른 선교사나 스스로를 소멸시켜 없어지게 하는 염세주의자처럼 고래는 일단 불이 붙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연료를 공급하면서 자신을 불태운다. 자신의 연기까지도 다 소모시켜 없애주면 좋지 않겠는가? 고래는 연기는 들어마시면 지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마시지 않을 수 없고 또 몇 시간이나 그 속에서 지내야 한다. 그것은 무엇라고 형용할 수도 없는 끔찍한 힌두적 냄새, 화장터 주위에 떠도는 그런 악취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날의 불신자 같은 냄새를 풍긴다. 그것은 지옥의 존재를 입증하는 듯하다. 야밤주까지 작업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리는 돛을 팽팽히 달고 고래의 시체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바람은 점점 기세가 좋아지고 넓고 넓은 대양의 어둠은 그야말로 칠흑 그것이었다. 그러나 왕성한 불꽃은 이따금 그 얼음투성이인 굴뚝에서 혓바닥을 내밀면서 그 칠흑의 어둠을 핥고 유명한 그리스인의 불꽃처럼, 이 그리스인의 불꽃이라는 것은 불붙는 배로 적의 배를 불지르는 전술입니다. 유명한 그리스인의 불꽃처럼 높이 걸려있는 밧줄을 모조리 비추었다. 불타는 배는 어떤 참극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용감하고 대담한 히드라 섬사람 케나리스, 특히 독립전쟁의 용사입니다. 케나리스가 배에 역청과 유황을 싣고 심야의 황부를 떠나 돛을 불태우며 터키 군함에 덤벼들어 그들의 배를 큰 불길 속에 휘몰아 넣은 광경도 이렇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정류장치 위쪽에서 드러낸 뚜껑은 그 앞쪽에서 커다란 마루 대용품이 되었다. 그 위에는 언제나 포경선의 화부인 이교도 작살잡이들의 지옥기 같은 모습이 서 있었다. 그들이 굵고 긴 막대기로 슛슛하고 소리내는 지방 덩어리를 끓는 솥에 던지기도 하고 밑의 불을 휘젓기도 할 때 뱀 같은 불꽃이 또아리를 틀면서 아궁이에서 튀어나와 그들의 발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두운 연기가 뭉게뭉게 쏟아져 나왔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끓는 기름도 흔들려서 그들의 얼굴에 튀려고 덤비는 듯했다. 이 불아궁이 반대쪽인 큼직한 마루 저쪽에는 양묘기가 있었다. 그것은 해상의 안락의자 대신으로 쓰였다. 불침번은 특히 할 일이 없으면 거기에 기대서 빨갛게 타는 불을 지켜보곤 하는데 그러다가 얼굴 속에서 눈이 타는 것 같이 느껴져 놀라기도 한다. 그들의 볕에 그을은 얼굴은 기름 연기와 땀으로 번들번들해지고 수염은 흥크러지고 그들의 야만적인 이빨은 한층 더 밝게 빛나 그 모든 것들은 기름 솥의 변덕스러운 조명 속에서 괴상한 장면을 걸어내고 있었다. 그들이 그 난폭한 모험에 대해서 웃음거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또한 그들의 야비한 느틀 웃음이 불아궁에서 튀어나오는 불꽃처럼 입에서 튀어나올 때 또한 그들의 앞에서 작살잡이들이 굵고 긴 갈고리와 국자를 들고 거친 몸짓을 하며 이리저리 움직일 때 바람은 무섭게 울부짖고 파도는 일고 배는 신음하며 그 시뻘건 머리를 바다와 밤의 암흑 속으로 자꾸 앞으로 쉬지 않고 밀고 나가면서 그 입에 오만하게 뱃골을 물고 사방으로 밉살스러운 침을 마구 뱉을 때 이 피코도호는 무섭게 달리며 야만족들을 싣고 화염에 쌓여 죽음을 태우며 칠흑의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이 배는
참으로 그 편집광적인 지휘자의 혼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만하다. 나는 키잡이로서 선체로 몇 시간 동안 이 불타는 배의 항로를 묵묵히 인도하며 그렇게 느꼈다. 그동안 나 자신은 어둠 속에 쌓여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새빨간 빛, 광기, 요기를 분명히 보았다. 눈앞에 이런 악귀 같은 모습이 절반은 연기, 절반은 불 속에서 마구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심야의 키를 잡고 있을 때면 을에 몰려오던 졸음이 닥쳐왔는데 이번에는 나의 영혼 속에 같은 장면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그날 밤에는 이상한 그리고 나중에라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 잠깐 동안 선체 잠들었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을 때 나는 오싹하면서 무언가 치명적인 재난의 느낌을 의식했다. 고래의 특비로 만든 키자루가 거기에 기대고 있던 나의 옆구리를 때렸다. 조금 전부터 바람에 떨리기 시작한 돛의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왔다. 나는 눈이 뜨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눈꺼풀에 가지고 가서 더 크게 뜨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를 잡기 위해서 나침판을 보려고 해도 불과 1분 전에 나침판의 등불빛으로 해도를 읽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다만 새까만 어둠이고 이따금 그것이 빨간 성광으로 얼씬연스럽게 찍힐 뿐이었다. 가장 강하게 다가온 인상은 내가 지금 단단히 밟고 있는 이 재빨리 달리는 것은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앞쪽 어느 곳인가의 항구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구를 뒤로 하고 달리고 있다는 환상이었다. 죽음 같은 암담한 절망감이 덮쳐왔다. 나의 양손은 경련적으로 키자루를 움켜쥐었으나 그때 그것이 무엇인가의 저주에 걸려서 반대로 돌고 있구나 하는 미친 사람 같은 망상에 사로잡혔다. 신이여, 도대체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생각했다. 절은 잠깐 조는 동안에 나는 몸을 한 바퀴 돌려서 고물 쪽을 향하고 뱃무리와 나침반을 뒤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나는 원 위치로 돌아와 배가 역풍을 받아 하마터면 뒤집힐 뻔한 것을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이날 밤의 괴상한 환각에서 그리고 역풍에 의한 재난에서 구출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인간이여, 불꽃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라. 손을 키에 놓은 채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나침반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키자루의 움직임의 최초의 암시를 놓치지 마라. 인공적인 그 붉은 빛으로 모든 물건들을 귀신처럼 보이게 하는 불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내일은 대낮의 태양에 의해서 하늘이 빛나고 뱀의 혓바닥 같은 불길 속에서 악마처럼 비추어진 것도 아침에는 훨씬 다른, 적어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찬연히 빛나는 황금의 환희에 찬 태양, 그것만이 진실의 등불이며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그 태양도 버지니아 습지, 로마의 저주받은 황야 또는 광막한 사하라, 그리고 이 세계 몇백만 마일이나 이어지는 황폐와 비애를 감추지는 못한다. 태양도 지구의 암연면이자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를 감추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 죽어야만 할 사람이 그 마음속에 슬픔보다 기쁨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진실하지도 못하거니와 미개하다고 하겠다. 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자가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이듯 온갖 책 중에 가장 진실된 것은 솔로몬의 책이며 그 전도서는 순수한 비애로 만들어진 강철이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건방진 현대 세계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이니 감옥이니 하는 것을 잘도 피해 다니고 묘지를 지나갈 때에는 재빨리 지나가고 지옥에 대해서보다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즐기고 쿠퍼, 영국의 시인입니다. 에드워드 영인데 영국의 시인으로 그의 망가가 특히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쿠퍼, 영 같은 사람과 파스칼이나 루소를 병신 바보라고 하고 그 태평스러운 생애 동안 레블레를 들먹이면서 더없이 현명한 자만이 명랑한 자라고 단언한다. 이런 사람은 묘석 위에 앉아서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한 솔로몬과 함께 푸른 물이 덮인 습기찬 흙을 파헤치는데도 적당치 않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한다. 깨달음의 길을 떠난 사람은 설사 살아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모여있는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는 불한테 져서
그때의 나처럼 뒤로 돌아서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뇌가 곧 예지인 때가 있다. 그러나 고뇌가 광기인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영혼에는 캐츠킬 산, 뉴욕주에 있는 산입니다. 캐츠킬 산에 사는 매가 가장 어두운 계곡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날아올라 햇빛 찬란한 공중의 모습을 감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매가 설사 영원히 계곡 밑바닥을 나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곡은 산에 있으므로 그 산속의 매는 가장 낮은 곳을 날 때에도 평원의 다른 새들이 높이 날 때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있다. 제97장 등불. 만약 누구인가 피코도의 기름솥을 떠나서 그 앞돛대 쪽으로 내려가서 비번인 선원들이 자는 것을 보았다면 그 순간 그는 성도가 된 왕이나 추기경들의 신전의 불빛 속에 서 있다고 느낄 것이다. 저마다 떡갈나무로 만든 세모꼴의 동굴 속에서 다듬어 놓은 조각 작품처럼 입을 다물고 있고 수많은 등불이 그들의 감은 눈 위에 빛을 던지고 있다. 상선에서는 선원용 기름은 왕비의 젖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배의 선원들은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먹고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뒹군다. 그것이 일상생활이다. 그러나 고래잡이는 광명의 원료를 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광명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잠자리를 알라딘의 등잔처럼 빛나게 하여 거기에 눕는다. 그러니까 7억의 밤이라 하더라도 배의 선창에는 빛이 가득 차 있다. 고래잡이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몇 개의 등잔이라 해도 오래된 유리병 따위가 대부분이지만 그 등잔을 들고 기름솥의 구리로 만든 냉각기 있는 데로 가서 마치 큰 통에서 맥주를 퍼내듯이 기름으로 등잔을 채우는 것을 보라. 그뿐 아니라 그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러므로 섞인 것이 없는 가장 순수한 기름, 육지에서도 태양에서도 달에서도 별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액체를 태운다. 그것은 새로 돋는 사월의 풀을 뜯어먹는 소의 젖으로 만든 버터처럼 향기롭다. 그는 마치 광야의 나그네가 자신의 저녁 식사를 위한 짐승을 잡을 때처럼 기름은 신선하고 순순한 것이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기름을 채우러 나가는 것이다.